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 70쪽 한번 펴보세요. 자, 이 시간에는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겁니다. 자, 언어라는 게 말소리랑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언어는 자, 언어는 소리와 의미의 결합이었는데, 자, 이런 이 단어의 의미가 접근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알고 있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시설, 개념설, 용법설 등이 있는데, 먼저 단어의 의미를 지시하는 지시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나 있다면은 소나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소나무 그림을 떠올리게 되죠. 자, 이렇게 뭐 유아어라든가 또는 원시적인 초급 언어 같은 경우는 단어와 지시 대상 간에 딱딱 떨어집니다.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밥, 맘마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죠. 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지시설. 자, 하지만 언어가 고도로 발달돼서 사랑이나 행복, 열정 같은 그런 추상적인 언어들은, 자,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런 언어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기들은.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고차원적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이해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나무가 있으면 바로 소나무를 보고 우리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소나무의 개념. 소나무는 뭐 솔잎이라고 뾰족뾰족한 것이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뭐 겨울에도 눈이 와도 항상 푸르른 상록수이고 이렇게 직접 연결된 거죠. 개념하고 소나무하고 어떤 대상하고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개념설인데, 자, 의미의 삼각형이라고 해요. 자, 상징은 언어 기호를 나타내고 지시물인 대상보다는 개념하고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념을 보는 관점에서 지시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시물을 볼 때 개념 정의를 하게 되죠. 정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달라지면 지시하는 것도 달라지죠. 이게 바로 개념설의 기본 핵심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구체적인 맥락을 보고서 단어를 유추하는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될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장기알이 있어. 이 장기알은 말맞자가 써 있어. 하지만 이건 말과 관련된 것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이게 뭐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인지 보다는 장기판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북한 사선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쓰임을 봐야 알 수 있는 거 용법설이죠. 용법설. 자, 예를 들면 K-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K-팝이 뭐야? 라고 했는데 난 K-팝이 좋다. 한국의 음악은 K-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서 쓰이면서 정의가 내려지고 있죠. K-팝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아직 K-팝 정의 완전히 내려졌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뭐 특정 아이돌의 음악만 K-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주 다양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다양한 노래들이 팝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다양한 노래들, 한국에서 불리는 팝이 K-팝이죠. 코리아 팝.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미가 정의되는 걸 용법설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다의어라고 합니다. 마늘 따자의 의미의자. 그러니까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해요. 중심적 의미. 그리고 이 중심적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합니다. 주변적 의미. 자, 예를 들면 손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손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자, 중심 의미는 이 손이죠. 손. 이렇게 손가락인데 중심 의미는 손을 들었다. 예, 중심 의미 손을 들었다. 하지만 주변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 손에 반지를 끼다. 여기서 손은 뭐야? 손이 아니라 손가락이 되겠죠. 손가락. 손가락에 반지를 낀 거야. 손가락에. 그리고 손이 부족하다의 손은 일손이죠. 일손. 일손.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또 손에 넣었다. 어떤 걸 영향력, 권한이나 또는 어떤 권한이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넣었다. 그리고 교과서 71쪽에 그 사전에 나와 있어요. 드디어 그것을 내 손에 넣었다 할 때는 내 영향력 아래에 뒀다.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손에 놀아나다 어떤 사람의 수완이나 잔꾀 같은 데 놀아난 거야. 그죠? 직접 손에 놀아난 게 아니라 이외에도 우리 거기 교과서 71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너의 손에 달렸다. 뭐 이럴 때 너의 노력에 달렸다. 너의 힘에 달렸다. 이런 주변 의미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이어였고요. 자,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것도 있죠. 동음, 이의어라고 해요. 같을동, 소리음, 다를의, 뜻의. 그래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손, 아까 했는데 우리 손님 할 때 손이라고도 해요. 자, 또 어떤 게 있을까? 자, 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배. 자, 우리 여러분들 먹는 배. 이거 과일이죠, 과일. 먹는 배, 과일. 자, 또 선박 있죠, 선박. 이건 종이배지만 또 북부 팽만. 전부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발음은 같지만 쓰이는 게 다른 거. 조리면서 조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 조리면서 조리다. 자, 이거 기본형은 조리다죠, 조리다. 발음은 똑같아요. 조리다, 조리다 똑같은데 뜻이 다르죠. 이 앞에 있는 조리다는 뭐야? 어떤 고기, 채소 같은 거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가지고 양념이 배어들게 하는 조리다죠. 조리. 이 뒤에 있는 조리다는 이거는 졸다의 사동사라고 하는데 졸게 하는 건데 졸게 하는 게 뭐야? 막 물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서 증발시켜가지고 양을 줄이는 거. 이거 졸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약 졸이다. 또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나 가슴.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 마음을 졸이다. 또는 가슴을 졸이다. 이건 속을 태우다시피 아주 초조해할 때도 졸이다를 써요.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의미죠. 졸이다가. 어쨌든 모양은 다르지만 소리 면에서 동음이 되는 거죠. 뜻은 다르니까 동음. 자, 다음에 71쪽 사전 나오죠. 손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뜻이 많다, 다이어죠. 자, 이 국어만 이럴까? 영어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can이라는 단어, can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와. 여러 가지 뜻이 나와요. 역시 다이어죠. 자, 그런데 손이에서는 여기서는 손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손. 요거는 소리는 같지만 다른 뜻이죠. 아까 선생님이 영어에서도 can 찾아보면은 뭐 하다라는 그런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뭐 알루미늄 캔, 깡통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캔 있죠. 이런 것도 두 번째 의미로 영어 사전에 나오겠죠. 어쨌든 그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에도 동음이어 있을 수 있고요. 다이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전 정리해 보면은 사전에서 이렇게 손일 여러 가지 뜻, 중심적 의미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변적 의미 나오는 게 다이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 이런 건 아예 이 단어 옆에 숫자가 붙죠. 이런 건 동음 이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의 관계로 넘어가 봅니다. 유의, 이 무리 류자를 쓰고 뜻의자를 써서 뜻의 무리, 유사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동의어라는 말이 비슷하게 있는데 동의어는 아예 같을 동자를 쓰죠. 뜻이 같은 말. 근데 우리가 보면 완전히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동의어보다는 유의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먼저 볼까요? 표준어와 방언, 고유어와 한자어, 일반어와 전문어, 금기어와 완곡어.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예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표준어 부추가 있죠. 우리 먹는 부추, 혈액순환에 되게 좋다는 파처럼 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파하고는 전혀 다른 야채죠. 자, 이 부추를 경상남도, 경상북도,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또 전라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불러요. 정구지라고. 자, 이런 거 표준어와 방언의 유의어죠. 자, 그 다음에 이를 한자로 하면 치아인데 한자로 이렇게 쓰면 옛날 양반들이 되게 점잖았잖아. 그래서 이를 점잖게 이르는 말하고 국어사전에서는 이 한자어를 정의해요. 대개 우리 고유어에 비해서 한자어가 뜻을 좀 구체적으로 한정 짓거나 점잖은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자, 소금과 염화나트륨. 자, 소금은 우리 일상어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화학 용어로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일반어와 전문어의 차이죠. 또 변소와 화장실. 자, 변소가 왜 금기어야? 자, 옛날에는 이 변소라고 안 하고 뒷간이라고 막 했죠. 뒷간. 그러다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한자로 바꿨어. 변소. 근데 변소도 이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화장실. 아무래도 우리가 변소 하면은 막 푸세식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에 지금도 시골, 요즘 뭐 시골 다 수세식으로 바뀌었지만 야외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야영 같은 거 가서 완전 이렇게 쌓여 있죠. 변이 쌓여 있죠. 엄청 냄새 날 것 같아. 근데 화장실은 이건 딱 이름에서도 뭐가 느껴져? 수세식이 느껴지죠. 그래요. 얼마나 깨끗하면 여기서 화장을 고쳐, 여자들은. 냄새나고 막 팔이 꼬이고 그런 데서 화장 고치기 되게 힘들죠. 수세식 화장실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금기어를 완곡은 이제 돌려서 부드럽게 표현한다는 뜻인데 이런 표현으로 화장실로 표현하고 있고 뭐 불교에서는 해우소라고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화장실을 뜻하는 말들인데 해우소 무슨 뜻이야? 근심을 더는 곳. 그렇지. 변이 근심이죠. 자, 배 아프면 근심이죠. 어쨌든 그걸 던다는 의미에서 해우소. 자, 유의어라고 하는데 몇 개 더 알아볼까요? 자, 아궁이를 전라남도에서는 부삭이라고 하고 경상도에서는 부삽이라고 해요. 벌레를 전북에서는 버렉이라고 하고 황해도에서는 벌럭지라고 해요. 자, 표준어와 방언 차이 있죠. 방언이 좀 더 어때요? 친숙한 느낌도 들고 정감 어린 느낌도 들지요. 자, 그 다음에 고유어와 한자어, 얼굴과 안면. 그렇죠. 안면을 강타했다. 바람이 안면을 때리고 있다. 얼굴을 때리고 있다. 뭐 같은 얘기지만 한자로 바꾼 거네요. 키, 신장. 우리가 신장 하면은 신장난에다가 이제 몇 센치 뭐 이렇게 키를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키, 순우리말, 신장, 한자어 많이 이런 유의어는 우리말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일반어와 전문어. 특히 의사들이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맹장이라고 안 하고 충수돌기, 뭐 충수라고 하죠. 또 갈비뼈라고 안 하고 늑골. 자, 이런 것들 일반어와 전문어의 유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금기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더럽거나 무섭거나 싫은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천연두 엄청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손님이 오셨다. 또는 마마라고도 하죠. 마마가 왔다 갔다.
또 죽다라는 거 사람들 싫어하죠. 돌아가시다. 이제 돌아가셨다. 하늘로 가다. 뭐 이런 식으로 완곡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 자, 이렇게 고유어와 한자어의 유의관계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한자어의 경우에는 고유어의 여러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짓는 그런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키다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뜻이죠. 약속을 지키다, 법을 지키다, 법을 이행한다, 약속을 이행한다. 또는 침묵을 지키다, 침묵을 유지하다. 그죠? 다 지키다지만 유지하다라는 한자로 바꿔보니까 좀 더 구체화되죠. 아이를 지키다, 유산을 지키다, 아이를 보호하다. 그렇죠. 성을 지키다, 국가를 지키다, 방비하다. 그죠? 뭐 충절을 지키다, 절개를 지키다, 간직하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바꾸니까 좀 더 구체화된다라는 것.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반대말이라는 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반의, 도르교의 반자의 뜻의 자. 그래서 뜻이 반대. 우리가 반대말이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국어에서 이걸 반의어라고 해요. 자, 반의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반대말이라고 해서 다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반대가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처녀의 반대가 총각이지 처녀의 반대가 할아버지는 안 돼. 왜? 반대 요소가 두 개가 겹치죠. 성도 반대지만 나이도 반대야. 그래서 처녀의 반대 할아버지 아니에요. 처녀의 반대는 같이 결혼 안 한 젊은 사람이지만 남자인 총각이 반대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반대가 돼야 반의어다. 이걸 우리가 역설적인 반의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반대가 되는 건 거의 없죠. 오히려 공통점이 많고 하나만 반대가 될 때 우리는 반대말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반대가 죽음이지 죽다는 안 돼. 왜?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잖아. 그죠? 두 개가 다르면 반의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반의어는 단어에 따라서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왜 반의어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반의어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다.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모자를 벗다, 장갑을 벗다, 신발을 벗다, 다 벗다죠. 근데 반대말은 다를 수 있죠. 모자를 벗다의 반대. 모자를 그렇지 쓰다죠. 쓰다지. 벗다의 반대 쓰다. 장갑을 벗다는 장갑을 쓰다가 아니죠. 장갑은 끼우는 거니까 장갑을 끼다. 자, 신발을 벗다는 신발 끼우는 거 아니죠. 예, 신발은 신는 거지. 신발을 신다. 자, 이렇게 벗다의 반대말이 쓰다, 끼다, 신다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어디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자, 이렇게 반의어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반의어는 첫 번째 상보 반의어입니다. 상보라는 게 뭐야? 서로 보완할 보,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어서 중립성이 없는 그런 반의어를 상보 반의어라고 해요. 좀 어렵나요? 예.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가운데가 없어요. 완전히 극이 되는 거야. 남자와 여자 가운데가 없어요. 중성 있다라고 주장한 건 그건 남성 여성이지 남자 여자 중자 없잖아. 네. 남자 여자 둘만 합쳐도 인간 상의어 완벽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서로 보완해 가지고 상의어를 만들 수 있어. 상호 배타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상보 반의어라고 한다. 죽다, 살다 마찬가지야. 죽은 것 아니면 산 거죠. 중간은 없죠. 죽다, 살아났다? 아니지. 네, 중간 없어요. 자, 기혼, 미혼. 결혼했다, 결혼하지 않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이런 것 전부 상보 반의어라고 한다. 다시 정리해주면 상보 반의어는 동시에 참과 거짓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나는 남자인 거예요.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걸 긍정하게 되는 거야. 동시에
참 거짓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중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급 반의어가 있는데 요건 바로 중간이 있는 거야. 정도나 등급 나타내고 참과 거짓이 둘 다 돼요. 동시에. 높다 낮다가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이런 표현 있죠. 이건 높지도 낮지도 않다. 중간 높이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미지근해. 그래,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죠? 네. 자, 그리고 이건 역시 기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반의어를 등급 반의어라고 해요. 빠르다, 느리다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기에 빠른 것도 느릴 수가 있고 느린 것도 빨라 보일 수가 있어요. 등급 반의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이런 표현도 역시 모순이 되지 않는다. 크다, 작다. 역시 상대적인 거고 중간이 있죠. 크지도 작지도 않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적당하다. 이런 표현, 적당하다라는 표현, 중간 등급의 표현 할 수 있죠. 이런 반의어를 무슨 반의어? 등급 반의어라고 합니다. 기억해 줍시다. 등급 반의어, 중간항이 존재하는 반의어다. 그래서 이 등급 반의어의 특징은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자, 한번 볼까요? 아주, 매우, 조금 같은 이런 부사들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게 등급 반의어야. 물이 매우 뜨겁다, 아주 뜨겁다, 조금 뜨겁다, 덜 뜨겁다. 예, 이런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상보적 반의어는 이런 수식을 놓으면 이상한 말이 되죠. 아주 남자다, 매우 남자다, 조금 남자다. 모순적으로 가끔 쓰는 경우가 우스갯소리는 있지만 잘못된 표현들이죠. 매우 남자다. 상남자? 아니죠. 상남자는 그냥 단어고 이 반의어, 상부 반의어에서는 이런 수식이 부자연스럽다. 모순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방향 반의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방향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 될 수도 있지요. 위아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맞선 방향으로 또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의어들. 오르다 내리다는 위아래가 있죠. 오다 가다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위아래 앞뒤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이거 방향 반의어라고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주다 받다라는 것은 어떤 맞선 방향이라고 하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게 있죠. 사는 게 있으면 파는 게 있죠. 자, 이런 것도 방향 반의어예요. 이렇게 이동 측면, 대립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방향 반의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하 관계인데요. 상하 관계는 한자도 쉽죠. 위아래 관계예요. 아주 간단해요. 위에 있는 거 상이요. 밑에 있는 거 하이어인데 우리 생물, 동물, 척추동물 대표적인 상이어죠. 모든 동물은 생물에 속하고 모든 척추동물은 동물에 속하죠. 그럼 어떤 게 상이어야? 위로 올라갈수록. 자, 위로 올라갈수록 상이어인 거죠. 자, 단추는 옷의 일부분이죠. 바퀴는 자동차의 일부분이야. 다 상이어죠. 자, 손바닥 손의 일부분이고 손은 몸의 일부분이죠. 제일 높은 상이어는 각각 옷, 자동차, 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더 확실하죠. 자, 포유류는 척추동물 상이어고 척추동물의 상이어는 동물이고 동물의 상이어는 생물.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상, 의어. 내려가는 건 하, 의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상이어의 특징은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추상적으로 바뀌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바뀐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봅시다. 유의관계 뭐라고요?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관계예요. 자, 종류는 표준어, 방언, 고유어와 한자어, 일반어와 금기어, 그리고 일반어와 전문어, 그리고 금기어와 완국어. 기억해 둡시다. 두 번째, 반의 관계 있었죠? 상부 반의어, 서로 보완하는 거, 중간이 있을 수 없는 거, 등급 반의어, 중간이 존재하는 거, 방향 반의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 자,
마지막으로 상하관계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뜻인데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을 갖고 있는 거 상이어고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포함당하는 그런 단어를 하이어라고 하는데요. 자, 남자는 인간의 하이어고 인간은 남자나 여자의 상이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좀 빠르게 수업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사실은 알아두면 돼요. 이쪽은 아주 깊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수능에 나오는 경우는 나올 경우에도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문제화됐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